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북한 매체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신형 240mm 방사포를 올해부터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수도권을 겨냥하는 무기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북한이 이제 주로 방사포와 관련돼서 이제 서울 불바다와 관련된 주요 무기 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주로 보면 북한이 방사포가 122mm 방사포랑 240mm 방사포 그리고 300mm 방사포가 있고 네. 또 북한이 또 신형 그 미사일 체계를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선보인 또 초대형 방사포가 있어요. 네. 그럼 보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굉장히 방사포 중심으로 무기 체계가 발전이 되어져 왔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300mm 방사포랑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각각 2016년에 재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시험 발사 이후에 지금 시험 발사 이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122랑 240mm 방사포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방사포였고요. 네. 연평도 포격대 122mm 방사포가 사용이 됐고요. 또 보면은 팔레스타인 이번에 하마스 전쟁에서도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122mm 방사포가 나왔었고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북한의 무기를 공급해서 사용한 거에도 122mm 방사포가 나왔어요. 근데 그런 중에 지금 240mm 방사포를 올해 보면 북한이 처음으로 여기에 요격이 아니고 유도 기능을 장착해서 성능을 향상시켰다라는 네. 거를 지난 2월에 한번 그 시험 발사를 해서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시험 발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 10일에 그 8발을 발사를 한 이후에 군에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이 있는데 네. 기존의 122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었고 성능이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점을 뭐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또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사실상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240mm 방사포를 성능을 향상시켰다라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출용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240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한 60km 전후가 되는데 성능이 향상됐다면 조금 더 나가겠죠. 네. 그렇다면 북한의 그 전선지대에서의 사거리를 본다면 서울 지역에 대한 포격의 능력을 강화시킨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이번에 240mm 방사포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성능을 향상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수출용 가능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미 앞서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지금 많은 톤의 그 물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보면 155mm 포탄이라든지 122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호환이 충분히 가능한 무기 체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거의 뭐 반 이상이 사실상 제대로 폭발이 되어져 있지 않고 굉장히 무기 체계의 성능이 뒤떨어져 있다라는 게 국제사회를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러시아는 그러한 포탄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번 기회에 240mm 방사포의 성능을 향상시켜서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렇죠. 제재들이 가능할까요?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그냥 노골적으로 우리가 대북 제재 패널을 거의 사실상 무력화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거부권을 통해서. 그래서 국제사회가 기존의 우리의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잘 감시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유엔 체제 안에서
만약 그 기능이 부족하다면 네.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유엔기구 밖에 나와서 같이 그 북한의 제재와 관련돼서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협력도 같이 체계를 구할 수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다자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제대로 하자라고 지금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한미일, 뭐 EU, 또 호주, 뉴질랜드 그 인태 지역에 있는 주요 국가들의 북한의 어떻게 보면 불법 선적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정보를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 국가 중심으로 또 양자 간의 다자 간의 또 독자적인 그런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러시아에 북한의 어떤 무기들이 주로 건네지고 있고 이런 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이미 뭐 해외 보도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나온 거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서는 러시아에서 공격되는 러시아가 공격으로 사용된 그런 무기들을 수거를 해봤더니만은 네. 거기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122mm 방사포가 나왔고 또 초대형 방사포인 KN-25도 이제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점이 실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북한은 이런 보면은 최근까지도 제조해서 만든 그런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를 러시아에 공급을 해서 러시아가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북한이 최근까지 어떻게 대북 제재를 우회해서 그러한 무기를 만드는데 용품들을 어떤 거를 취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실제로 사용된 그러한 성능을 봄으로 인해서 북한의 무기 체계에 어떻게 보면 취약점들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최근에는 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연소 실험을 한 정황도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북한의 군사 위성 정찰 위성의 발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관련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관련 움직임을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액체 로켓 그 엔진 시험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위성 발사를 쏘려고 한다면 그 로켓 추진체가 충분히 군사 정찰 위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그때는 고체 연료보다는 보통 액체 연료를 중심으로 쏘아 올리기 때문에 액체 연료 시험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향후 북한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군사 정찰 위성과 관련된 위성 발사 시험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계획을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올해 3개의 추가적인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도 했고 네. 또 그 전에 보면은 우주 정찰 그 총국 대변인 담화에서도 그거와 관련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점을 봤을 때 그런 움직임은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북한의 이 군사 정찰 위성은 발사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발사 시기가 중요하다기 보다는요. 결국에는 그 발사를 할 만큼에 보면 사실상 작년에도 3번의 발사가 있었지만 2번은 실패를 했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작년 11월에 성공을 한 거는 공교롭게도 푸틴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들어간 이후에 성공을 했지만 네. 북한이 말한 소위 말하는 그 만리경 1호라는 그 위성의 그 성능은 굉장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를 해본다면 네. 올해 쏘아 올릴 그러한 정찰 위성 만리경 1-1이 되든지 아니면 만리경 2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명칭이 어떻게 될지는 불러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작년 11월에 발사된 그러한 성능과 기능보다 우세한 것이 일정 정도가 담보가 되어질 때 그때 쏘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북한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관계 강화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북한의 대외 경제상이 이란을 방문을 했다가 또 귀국을 했습니다. 군사 협력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보면 굉장히 공교롭게도 꽤 긴 시간 동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 9박 10일 정도의 방문을 하고 뭐 자동차 부분에 관련돼서 뭐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협력도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도 위반인데 군사 협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놓고 위반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가능성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겠죠. 보면은
이란이 지원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마스라든지 여기에서 사용된 무기들이 보면은 뭐 헤즈볼라라든지 다 북한제 무기가 사용이 됐다라는 게 이번에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그 북한제 무기를 구입을 한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돈을 누가 대고 있느냐? 그럼 이란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봤을 때 직간접적인 연루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자, 최근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파출소 격이에요.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체제 수호를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보면 참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최하위 단위에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로 치면 경찰청에서 가장 말단에 해당되는 파출소의 그 소장격에 해당되는 거를 전부 다 모아서 회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게 보면 처음에 했던 게 2012년이에요. 김정은 체제가 처음 들어섰을 때 첫 해에 이걸 회의를 소집을 했다가 이번에 또 두 번째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됐는데 네. 이거는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이 소위 말하는 굉장히 삼중고에 시달렸다라는 그 시기에서 3대 악법인 사회 통제에 관련된 3대 악법이 나온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회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퀘스천에 대한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북한의 사회 체제 내구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그동안에 통제해 왔던 그러한 악법이라든지 3대 악법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북한의 식량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네. 농촌 지원을 독려를 했는데 북한의 식량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북한의 뭐 식량 문제는 한두 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네. 보면은 북한의 그 식량난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왔던 것이고 보통 북한이 그 세계 유엔 식량기구에 의하면 FAO에 의하면 북한이 필요로 한 식량량은 한 580만 톤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러면 북한이 실제로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0만 톤보다 더 적은 480만 톤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날씨가 좋아서 2022년보다 30만 톤 정도 더 많이 생산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식량 사정이 나아졌다라고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더욱이 작년부터 북한이 22년까지 굉장히 사정이 안 좋아서 북한군이 갖고 있던 군량미를 다 풀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다시 그 빈 곳간을 다시 북한이 채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0만 톤이 더 늘어났고 올해 또 식량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식량 부족 문제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근 이 신원식 국방장관이 호주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외교 국방장관이 동시에 참가하는 2+2 회담에 이제 참가를 했는데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협력 체조 오커스가 추진하는 오커스 필러 2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뜻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고요? 참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커스에 보면 이제 필러 1, 필러 2가 있는데요. 네. 이제 필러 1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영국이 호주한테 핵잠수함 추진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이전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필러 1이고 네. 이제 필러 2에 해당되는 부분은 AI라든지 양자라든지 뭐 이런 군사 최첨단 과학 기술이 군사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면 국방개혁 4.0에 해당되는 부분에 보면은 국방과학기술 강군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국방과학기술 강군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논의된 필러 2에 해당되는 뭐 양자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like-minded 그 체제가 유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들 간의 국방, 과학기술 간의 그러한 협력 분야를 강화시키는데 동참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서 또 생각해 봐야 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가 그 지난번에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앞으로 향후 동맹의 성격과 관련돼서는 이제는 기존의 미국이 인태 지역에서의 동맹 국가를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바퀴 살과 같은 허브앤스포크 중심의 그러한 동맹 체제가 아니라 네. 이제는 격자형인 동맹 체제로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소다자 동맹 체제에 동맹 국가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겹겹이 쌓아 올린 그러한 동맹 체제를 형성해 나간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앞으로 향후 우리가 인태 지역에서의 동맹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소다자 협력 체제가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한반도 외교 안보 이슈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